당시는 북이 제9대 효명제 시기로 불교가 북위에서 황제를 비롯하여 귀족의 신봉과 보호를 받으면서 전에 없던 성황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수도 낙양은 서역에서 온 승려가 3,000명이 넘고 불교인뿐만 아니라 서역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의 귀화를 받아들이는 시설도 갖추는 등 외국의 사절과 상인이 빈번하게 왕래하는 화려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도 낙양에서 황궁과 귀족들의 삶은 더욱더 화려해지며 귀족제 사회로 이양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귀족제의 반대급부로 빈부격차,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생활수준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제7대 황제인 효문제가 만들어 놓은 귀족의 등급은 형식상으로는 호족과 한족 양자를 완전히 평등하고 공평하게 혼합시키려 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당시 최고위직은 당연히 황실과 왕족이 독차지하였고, 그를 돕는 호족은 육시, 목시 등 북방 출신의 8개 성 정도였습니다. 아울러 중화의 관직에는 한족이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방 출신 중에서 고위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은 물론 변경에도 존재했고, 그들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근위군은 북방 출신의 군사로서 자신들이 북위의 군사력을 지탱하고 화북을 통일한 공신들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한족 출신의 관리가 보기에 그들은 교양도 없고 읽고 쓸 줄도 모르며 셈을 할 줄도 모르는 형편없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북방의 군사들이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족은 이들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막았고, 둘 사이의 긴장관계는 고조되었는데, 때마침 519년 한족 출신의 장중우라는 인물이 중요 관직에 무인을 등용하지 말 것을 건의하면서 북방 출신 중앙 근위군의 불만이 폭발하였습니다. 근위군 병사 1000여 명이 모여 상서성에 항의 시위를 하고 장중우의 저택을 불태워 버렸으며, 장중우는 중상을 입고 그 아버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우림의 변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섭정 호태우 정부는 우림의 변 주동자 8명을 사형에 처하는 대신 대사령을 내려 사건을 불문에 붙이고, 근위군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무관의 지휘에 따라 문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문관 관직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임용은 이전 무관을 그만둔 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오래된 병사부터 선발하였기 때문에 군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임용법을 정령격이라고 하지요. 게다가 중앙의 근위군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 그 중에서도 변경에 배치된 군인들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북위를 지탱한다는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근위군에 못지 않았는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7대 효문제 이후 북위가 귀족제 국가로 이행하면서 내버려진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효문제 이전에는 그들에게도 중앙 벼슬길이 열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요역 면제의 특권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귀족제 문치주의로 이전한 이후에는 중앙 관직으로 나아갈 길이 막혔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신분이 낮아져서 오히려 진병이라는 사실이 통혼의 장애물로까지 여겨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자 북방의 옥야, 회삭, 무천, 무명, 유현, 회항 등 6개 진을 중심으로 523년 북위의 붕괴를 부르는 대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진의 난은 육진 병사들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굴욕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여 발생한 반란인 것이었죠. 523년 봄, 옥야진에서 성을 파육하니라 하고 이름이 발릉이라 하는 진민이 진장을 죽이고 진왕 원년을 선포하며 북위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반란은 곡 육진 전체에 이어 동으로는 요서로, 서로는 감숙까지 만리장성 지대의 전역으로 퍼졌으며, 심지어는 감숙 동남부에서 섬서에 걸쳐 저 강족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육진이라는 변경에서 발생한 반란이 장성 전역과 화북 내부로까지 이어진 것은
정령격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화북의 병사들이 여전히 육진 진민과 같은 형태의 불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육진의 난이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었는데 북위의 기둥이나 마찬가지였던 지방군의 반란이 일어나자 낙양의 조정은 대항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정에서는 호태우와 효명제 일파가 여전히 권력 다툼 중이었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가 없었죠. 바로 이때 이 혼란한 상황을 정리하며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주영입니다. 계오족 출신의 이주영은 8,000호 이상의 불황민을 거느리고 목장에 수만 마리의 말을 소유한 실력자로 수용 일대의 패자였습니다. 이주영이 세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북위가 이들을 영민추장이라는 이름 하에 불황민을 세습 통치하게 하되 조공을 받고 필요시 종군하도록 허락했기 때문이었는데 육진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서 북위 조정은 이주영을 경계하면서도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주영은 자신의 가재를 털어 주변 여러 무장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육진의 난을 진압한 것인데, 이때 그 중에서 향후 이주영을 꺾는 회삭진민 고한이 이주영의 책사로서 활약한 것이었죠. 한편 위에서 잠깐 언급한 당시 효명제 황실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낙양 정부는 섭정을 통하여 정권을 틀어진 호태우당과 효명제당의 대립 속에 육진의 난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북위 정권 자체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육진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도독 이주영의 권세가 중앙정권에 직접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해서 역성혁명을 두려워해야 할 상황에 처해졌지요. 이런 와중에 효명제가 성장하면 자신의 세력을 형성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호태우가 효명제가 절대적으로 신임하던 호위병 사령관 곡사회를 죽이면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러자 대도독 이주영은 평소에 자신과 호영오지하던 병주자사 원천묵과 그 휘하의 도독 하바락을 찾아가 역모를 꾸미는 일을 의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주영에 적극 동조하면서 그가 직접 수도 낙양을 공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주영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호태우에게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아군이 산동 일대에서 패하여 기주와 정주가 이미 도적들에게 당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분명히 상주가 될 것이므로 제가 오만한 도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호태우는 이주영이 겉으로는 상주를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은 수도 낙양에 접근하려는 계략임을 알아차리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지금 산동 일대의 도적은 평정되었다. 주모자인 손보인이 관군에 생포되었고 막절염생도 죽었다. 다른 지역도 점차 평정되고 있고 북해양 원어도 구원을 위해 이만의 군대로 이미 상주로 향하고 있으니 굳이 도독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 호태우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고 영악했기 때문에 이주영은 다음 기회를 찾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효명제당은 반격을 위하여 호태우가 총위하는 중서령 정엄과 중사서인 서을을 처형하여 호태우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는데, 이 모략에 이주영의 힘을 빌리기로 하여 그에게 군대를 통솔하고 수도 낙양으로 와서 정엄과 서울을 제거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효명제의 요청에 따라 이주영에 의해 수도로 파견된 인물이 바로 고환이지요. 그러나 정엄과 서울 역시 이주영이 효명제와 짜고 자신들을 죽이려 한 것을 깨닫고 호태우에게 역으로 효명제를 먼저 제거해야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효명제는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독살당한 것인데, 그때가 528년으로 효명제가 불과 19살 때의 일입니다. 이후 호태우에 의해 즉위한 인물은 임조왕 원보휘의 후대로 고작 3살배기에 불과했던 원쇠였습니다. 3살짜리를 황위에 올린 의도는 뻔했고 이제 또다시 북위의 실권은 호태후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이주영이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음을 깨닫고 원천목에게 나는 효명제를 애도한다는 구실로 병사를 통솔하여 수도를 공격할 생각이요. 그리고 저 무도한 자들을 제거하고 새롭게 황제를 옹립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하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물었고 원천목도 이주영의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주영은 곧장 조정에 상소하여 지금 민간에는 효명제가 독주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만일 그분이 정말로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라면
태이들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경혜공주를 즉위시킨 것 또한 선 황제들이 세워놓은 전통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며 이후 새롭게 황위에 올린 인물이 고작 3살짜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태후께서 직접 천자가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 곳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주변의 나라들도 우리를 노리는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어찌 나라와 백성을 통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제가 수도로 들어가 대신들과 함께 정세를 논할 때입니다. 그러면 첫째, 선왕의 억울함을 씻을 수 있고 둘째, 정엄과 서을 같은 간사한 자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새롭게 황족 구성원 중에서 황위를 이을 분을 선정하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호태우는 이주영에게 자신이 진군의 명분을 주었다는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습할 방안을 찾았고 이주영의 사촌 이주세룡에게 이주영이 머무르는 진양으로 가서 그를 설득해달라 하였습니다. 이주세룡이 사촌형인 이주영을 찾아왔지만 이주영은 나는 이미 수도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고 확고히 말하였고 이주세룡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이주영에게 남은 일은 과연 거사가 끝난 후에 누구를 황위에 올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는데 팽성의 무선왕 원협의 아들 원자유가 평소 명망이 높은 인물로 이주영이 좋게 보고 있던 터라 원천목에게 의사를 물으니 원천목은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고 대신 낙양에 사람을 보내 이주세룡과 상의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주세룡 역시 이주영의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황해 문제가 해결되었죠. 이제 이주영은 병력을 일으켜 진양에서 수도 낙양으로 진군하였고 이내 낙양의 턱 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호태우는 대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미 그녀는 신망을 잃은 터라 그녀를 도우러 나서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오직 서울만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주영은 자신의 지방 군대를 이용해 조정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무 대신들과 금군을 만만히 보고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병들이 똘똘 뭉쳐서 성을 지키기만 하면 이주영은 분투하다가 포기하고 퇴각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추격해 공격하면 그들을 섬멸할 수 있습니다. 호태우는 그 말을 듣고 부하 무관들에게 명령하여 수비토록 하고 이주영의 군대가 지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주영의 대군이 국경까지 쳐들어오자 호태우의 군대는 겁을 먹고 사방팔방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주영의 군대는 큰 저항 없이 순조롭게 낙양으로 진입할 수 있었지요. 호태우는 이주영에게 목숨을 구걸하였지만 이주영은 이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호태우와 3살 난 어린 황제를 황하에 던져버렸습니다. 아울러 조정의 대신들을 충신이든 간신이든 상관없이 모조리 죽여버렸지요. 이때 죽은 황족과 관리가 모두 2천여 명에 달했다고 하며 이 학살이 일어난 곳이 하음이기 때문에 이를 하음의 변이라 합니다. 그리고 528년 예정대로 원자유가 북위 제10대 황제로 즉위하였으니 그가 바로 효장제이지요. 하음의 변이라는 폭권은 워낙 잔혹하여 오히려 이주영에 대한 반발을 초래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주영에 의해 추대된 효장제조차 이주영을 주살할 생각까지 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영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동쪽에서는 가령의 세력을 분쇄하고 남쪽으로는 한때 낙양에 입성한 남쪽 양의 군대를 격퇴하였으며 서쪽으로는 관중까지 평정하며 효장제에게 간접적으로 황희 선양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효장제는 이주영을 제거할 고심을 하다가 530년 이주영의 딸이자 자신의 아내인 이주황후가 아들을 낳았음을 알리고 딸과 손주를 보기 위해 입궐한 틈을 타 이주영과 오른팔 원촌목 등을 주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주영의 조카 이주조가 복수를 명분으로 낙양으로 입성하여 효장제를 죽이고 새롭게 제11대 원엽을 즉위시켰습니다. 하지만 원엽은 즉위 4개월 만에 제12대 절민제에게 선양하고 훗날 폐위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호와 묘호가 없는 군주이지요.
한편 이주씨 일가의 횡포를 참아왔던 발해군 고건 형제를 비롯한 하북 각지의 명문가들이 이주영이 사망하자 기회가 찾아왔음을 깨닫고 병력을 결집하며 연합함으로써 이주씨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주조의 부장으로 북진 반란군 20만을 통치하던 고환 역시 이주씨를 반대하고 하북의 연대 세력에 가담하면서 새로운 황제로 월랑을 추대함에 따라 북위에는 황제가 2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듬해 고환이 업을 점령하자 이주조가 이를 토벌하기 위해서 20만 대군을 업에 운집시켰고 양측은 한릉산 전투에 맞붙었는데 전투 결과 이주씨가 패배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주씨가 소멸되자 고환은 수도 낙양에 입성하여 이주씨가 세운 절민제와 자신들이 옹립한 월랑을 모두 폐위시켜버리고 새롭게 제14대 원수 효무제를 옹립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이때의 북위의 권력이 이주씨 가문에서 고씨 가문으로 이양된 것일 뿐 북위 제국은 이주영이 528년 하음의 변으로 제10대 효장제를 즉위시켰을 때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이후 고환은 진양에서 자신의 정부를 열고 낙양의 효무제 정부를 원격 조종하였는데 당시 장안을 중심으로 하는 관중에는 육진의 하나인 무천진에서 남하한 우문태가 독립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환의 억압에 견디다 못한 효무제가 낙양을 탈출하여 534년 우문태에게 도망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황제가 사라지자 고환은 534년 아예 새롭게 동의를 세우고 초대 황제로 원선견 효정제를 옹립하였습니다. 그러자 관서의 우문태 또한 도망쳐온 효무제를 죽여버리고 새롭게 문제를 즉위시켜서 서위를 건국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환은 동위의 수도를 서위에 가까운 낙양에서 업으로 옮기며 황제를 이동시켰고 이후 동위와 서위의 격전지는 낙양이 되어 화려함과 번영을 구가하던 이 대도시는 다시 한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북위가 무너진 이유는 북위가 귀족 국가로 이행하던 과정에서 천민화된 진민들이 신분 회복을 위해 봉기한 것에 기인한다 할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회삭진 출신의 고환과 무천진 출신의 우문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은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만 이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고환, 우문태와 마찬가지로 이 혼란 속에서 유능한 무장들이 진민을 이끌고 고환과 우문태에게 협력하여 난국을 극복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이 동위 서위를 건국한 개국 공신이었고 당시에는 이들을 훈기라 불렀습니다. 비록 고환과 우문태가 훈기 중에서 1등이긴 했지만 북위가 무너졌음에도 자신들이 곧바로 황제에 등극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많은 훈기들을 한 번에 다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따라서 훈기들을 하나하나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고환과 우문태는 꼭두각시 황제를 일단 옹립하여 기왕에 존재하던 북위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면서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환은 진양에 자신의 정부를 열고 업의 중앙정부에는 자신의 중신을 파견하여 원격으로 동위 황제를 통제한 것이고 우문태 역시 화주의 정부를 열고 장안의 서위 중앙조정을 제어한 것입니다. 이것을 동위와 서위의 이중정권이라고 부르지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 고환과 우문태가 당면한 문제는 어떻게 훈기를 제압하고 자신의 지위를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훈기는 북이말 귀족제가 만들어낸 신분 격차의 모순에 반발하며 만들어진 조직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만을 그대로 둔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국가가 바뀔 수 있는 위험을 떠안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훈기의 불만을 억제하고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동위와 서위 모두는 귀족 중심의 국가를 훈기 중심의 국가, 즉 모든 체제를 군권에 맞추는 이른바 군국주의 국가로 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내부적으로 훈기의 불만을 통제하고
외부적으로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며 화북을 통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고한과 우문태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목표를 달성한 것은 우문태가 만든 서위이고 군국주의 국가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붕괴된 것이 고한의 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이가 서위와 같이 군국주의 국가로 이전하지 못한 이유는 북위 시절부터 화북의 중심은 언제나 동쪽이었기 때문에 하북이나 하남에 있는 교양 있는 귀족 출신 기득권 세력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펼친 지속적인 문치주의 주장이 동위의 군국주의 이전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동위는 서위보다 경제활동도 훨씬 활발했고 문화 수준도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동위의 군국주의화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요소로 작용하였지요. 반면 서위는 동위에 비해 모든 면에서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군국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서위가 화북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동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서위의 군국주의 과정, 즉 많은 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팔주국 12대장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서 서위를 이야기할 때 보다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년 효정제를 받들어 업으로 천도한 고한은 수도의 황제를 보좌하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첫째 아들이자 후계자인 고징을 파견하였는데, 이 조치는 당연히 조정을 감시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고징은 한인 명문가 출신 최섬이란 인물을 중용하였는데, 이 틈에 한인 출신들로부터 훈기를 제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즉 한족은 동이 내부의 북방민족 세력을 먼저 정리하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고한은 한인의 생각과 달리 훈기를 정리하는 것보다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서위를 정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한은 일단 훈기들과 함께 537년부터 약 7년간 산서성 남부에서 서위와의 전쟁을 펼친 것인데,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다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하고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휴전이 계속되어 외부를 제압할 이유가 사라지자 드디어 고한이 관심을 국가 내부로 돌려서 동의조정을 폐지하고 자신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훈기를 탄압하는 정책에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544년부터 훈기를 정리하려는 작업이 시작된 것인데, 그때 동의가 내세운 구실이 바로 훈기의 부정부패였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처럼 정치가 작동하는 원리는 언제나 똑같은데요. 이 대목은 1500년이나 지났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바탕은 변한 게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이때 수많은 훈기들이 투옥되거나 면직 처리되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인물은 바로 훈기 중에서 가장 망명가였던 후경이었습니다. 후경은 고한의 옛 친구로 이주영이 유능한 무장들을 끌어모을 때 고한과 함께 합류하였던 인물인데요. 당시 후경은 하남 대장군 겸 사도라고 하는 최고 관직에 있었던 훈기로 황하 이남의 영토까지도 경영을 위임받은 총대장격의 인물이었습니다. 547년 고한이 사망하면서 그동안의 훈기 탄압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후경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고한의 아들 고징의 군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남쪽의 양나라에 항복하고 이후 강남을 대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후경의 난을 일으키게 되지요. 남북조 시대의 남조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훈기의 대빵이 사라지자 드디어 고징은 한인귀족과 함께 황희 선양의 방법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549년 고징이 심부름꾼에게 찔려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때 고징의 동생인 고양이 550년 선양을 받은 것이지요. 이 계획을 추진한 것도 한인귀족 출신의 양음이란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동이는 멸망하였고 고양이 북제의 초대 황제 문선제로 즉위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양이 쾌도남마 사자성어의 주인공인데 그 이야기는 위진남북조 편에서 이미 다루었으니 이번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제는 즉위 초반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임용하여 국가의 질서를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안으로는 즉위에 반대한 남은 훈기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밖으로는 군국주의 체제를 정비하고 있는 서위에 대한 열등감과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곧 무절제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술에 취해 후궁에 머무르는 날이 많아졌고 성격도 점차 거칠고 급하게 변해갔는데, 문선제의 술과 관련한 여러 에피소드가
에피소드 중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유명한 태우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재와 여러 신하들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한껏 흥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도독 왕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즐거움은 내일의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문선재가 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폐하께서는 향락만 추구하시니 머지않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문선재는 즉시 사람을 시켜 왕갱을 끌고 가 고문을 하고 참수형에 처하라 했지만 여러 대신들이 나서서 왕갱은 그동안의 공로가 크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였기 때문에 그제서야 문선재는 왕갱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런 아나무인의 태도에 결국 어머니인 누태우가 나서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도 이리 개망나니 같으냐. 주상의 부친이 얼마나 영특하고 용맹한 분이었는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도 문선재는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에게 대형무도한 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태우께서 노망이 든 것 같소. 호인에게 시집 보내버릴지 모르니 말 조심하시오. 누태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상심하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문선재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황궁에 불을 지피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들려 하며 누태우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누태우가 말했습니다. 주상이 지금 불구덩이에서 뛰쳐나오면 용서하겠소. 얼른 나오시오. 술에 취해 한 말이니 내가 주상을 원망할 게 뭐가 있겠소. 그러자 문선재는 불 속에서 뛰쳐나온 후 돗자리를 깔게 하고 옷을 벗고 돗자리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진왕 고기현에게 몽둥이로 자신을 힘껏 내리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만일 제대로 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피가 나도록 쳐야 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누태우는 앞으로 나아가 문선재를 꼭 껴안았고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고기현이 몽둥이로 문선재의 다리를 50번이나 내리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불안과 불만에 힘들어하며 술을 마신 군주들은 이전 왕조에서도 있었던 일이지만 문제는 문선재가 술에 취하면서 위나라의 원씨를 모두 죽이고 자신의 즉위에 반대한 훈기 및 간언하는 충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무분별한 훈기 처단은 양음과 같은 한인 귀족이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결국 문선재는 559년 알코올 중독의 인사불성 상태에서 34살의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양음은 태자 은을 황제로 옹립하였지만 반발이 심했던 왕족과 훈기들의 반발 속에 그마저 560년 쿠데타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여러 왕들과 훈기의 추대를 받은 문선재의 동생 상산왕 고연이 즉위하였으니 그가 북제 제3대 황제인 효소제입니다. 하지만 효소제는 낙마사고로 재위 1년 만에 사망하였고 그의 유언으로 동생 고담이 제4대 무성제로 즉위하였는데 그러자 다시 한번 북방 훈기파와 한인 귀족 사이의 싸움이 재개되었습니다. 게다가 무성제 시기부터는 서역 출신인 화사계 등 은행들이 정치 상인으로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북제는 훈기와 한인 귀족의 다툼에 정치 상인인 은행 세력까지 더해져 국정은 난맥상으로 흘렀고 그 와중에 북주를 홀로 막고 있다시피 했던 명장 공률광까지 죽여버리며 더 이상 북주의 공격을 막아낼 동력을 상실하면서 북주 무제에 의해 577년 멸망하게 되지요. 북제의 멸망은 다음 편에서 북주 무제를 다룰 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위가 동의를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군국주의로의 이전이었고 그 중심은 그들의 군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의 촘촘한 군사력을 조직한 인물은 동의에 비해 훨씬 적은 병력과 밀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편성해낸 우문태입니다. 우문태를 뒷받침하는 세력은 무천진을 비롯하여 북진에서 남하한 진민 세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에게 협력한 집단이 바로 관중의 향병 집단입니다. 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관롱 집단이라고 하지요. 우문태는 543년에 있었던 고한과의 망상 전투에서 패배하여 동의에 대한 열세를 확인한 후 각지에 명망 있는 호족을 지명하여 향수, 즉 지방의 우두머리로 임명하고 향병들의 결집을 다져갔습니다.
우문태는 그들의 출신이 북방이든 한족이든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많은 호족들이 관중으로 유입되고 이들은 부병제라 불리는 군사조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서위의 부병제, 즉 군사 시스템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집중해서 들으시고 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게다가 서위의 부병제는 서위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수당의 건국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최대한 쉽고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이 부분만은 건너뛰기를 누르지 마시고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서위의 부병제는 총 24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군에는 계부라고 부르는 사령관이 있어서 계부가 각 개별 군을 통솔합니다. 그리고 계부 위에는 대장군이 있는데 그 대장군은 2명의 계부를 통할합니다. 따라서 총 24군이니까 대장군은 그 절반인 12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장군 위에는 주국이라고 하는 최고 사령관이 2명의 대장군을 지휘하게 되는데 대장군은 총 12명이니까 6명의 주국이 필요하게 됩니다.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국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관직 이름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위군의 부병제는 6주국 12대장군 24개 부로 이루어진 것이라 요약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부병제의 전체 통괄자가 바로 승상 겸 총사령관 우문태입니다. 명목상은 주국 중에서 대빵인 우문태와 그 밑으로 위 왕실의 광릉왕 원흔을 더해서 8주국이지만 실제로는 6주국 12대장군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6주국 중에 독고신과 이호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주국 독고신 밑에 바로 수나라를 건국하는 양견의 아버지 양충이 대장군으로서 근무한 것이고 주국 이호의 손자가 바로 당나라의 고조 이연인 것이지요. 한편 6주국 12대장군 밑으로는 몇 개의 단이 있고 의동장군, 대도독, 수도독, 도독이라는 서열로 지휘관이 있었는데 각 향병 부대는 위와 같은 군단 조직에 편입되어 향병이 아니라 부병이라 불렸습니다. 한편 각 부병들은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대신 필요물품을 자가부담하는 자발적 참여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며 서위를 동의보다 먼저 군국주의화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556년 우문태가 이 제도를 완성하고 사망한 것인데 이렇게 부병제를 통하여 훈기를 통제하며 정권이 안정되자 이후 실권을 장악한 우문태의 조카 우문호는 드디어 서위 조정에게 황희 선양을 강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문태의 셋째 아들 우문각이 북주 초대 황제인 효민제로 등극한 것인데 그는 재상 우문호에 의해 꼭두각시 황제로 이용된 것이지요. 이렇게 서위가 붕괴되고 북주가 설립되었지만 효민제가 예상외로 황제 즉위 후에 우문호에게 대항하며 맞서자 우문호는 효민제를 패하고 560년에 우문태의 넷째 아들 우문옹을 즉위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북주의 명군으로 일컬어지는 무제입니다. 그렇게 일단 권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우문호는 이후 훈기들을 주살하고 국가의 모든 기능을 자신이 담당하는 대총재에 예속시키며 중앙집권을 확립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문호가 572년 무제에게 살해당하며 무제가 우문호가 집대성한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힘을 바탕으로 북제를 병합하는 데 성공하는 것이지요. 동의 북제편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북제는 훈귀, 한인귀족, 은행의 3파전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스스로 자멸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북제의 후주 고인은 이 3파전의 최종 승자가 된 은행 세력에 둘러싸여 향락에 빠져 있었고 남조의 진이 573년 양자강 북쪽 회수까지 진출하고 강회지방을 북제로부터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되찾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쇠락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576년 북주 무제는 북제의 허약함을 인지하고 드디어 진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잘 조직된 북주의 부병군단은 북제의 요충지 진양으로 진격하였고 북제 후주를 비롯한 진양의 북제군은 선전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북제 후주는 안지추의 충고에 따라 군대를 내버려둔 채 수도인 업으로 도망하여 급히 8살 난 장남 고항에게 제위를 물려준 후 추격해오는 북주군을 피해 산동성 방면으로 다시 도망쳤습니다. 만약 탈출에 성공하면 병력을 모아 다시 한번 대결하고 실패하면 남쪽의 진으로 망명하려 한 계획이었지요. 한편 제위를 물려받은 황태자 고항도 바로 업을 탈출하여 아버지를 뒤따랐는데 무제는 곧장 업으로 입성하여 북제의 수도를 점령한 후 다시 후주와 황태자를 추격하였습니다. 겨우 수십 명의 수행원만 거느린 후주 일행은 진나라로 망명하려 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신하 중 북주와 내통한 은행들의 계략에 속아 남하를 주저하였고 결국 후주 일행은 모두 북주군에게 포획되었습니다. 이렇게 북제는 간단히 멸망하였고 북주는 화북 통일에 성공하였습니다. 북주 무제는 북제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진군해온 진나라 군대에게도 큰 타격을 가하며 드디어 수백 년에 걸친 중국 대분열의 시대를 종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림돌은 멸망한 북제의 잔당들이 북쪽의 돌궐 제국으로 망명하여 투쟁을 이어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무제는 북쪽의 돌궐을 정벌하기 위해서 진군하였는데 그가 친정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무제는 어쩔 수 없이 북벌을 포기하고 수도 장안으로 돌아왔지만 곧장 사망하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무제를 이은 아들 선제 우문윤에게는 아버지의 위협을 이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선제는 제위에 오른 후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에서 해방된 기쁨에 취해 개인적 욕망을 폭발시키며 술과 향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공신들마저 마구 죽여가면서 국정을 마비시키며 대신들 그 누구와도 국정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제는 즉위 다음 해에 7살 난 황태자 우문년 정제에게 양위하고 자신은 스스로 천원 황제라 칭하며 자신을 천, 즉 하늘이라 불렀습니다. 참고로 제가 읽은 책에서 저자는 이를 신경질적인 권위추구라 설명하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 조치를 취하였는지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제 지식이 모자라 알 수가 없으니 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천원 황제는 이런 국정농단을 시작하자마자 580년 22살의 어린 나이로 사망하였는데요. 그 후에는 정제의 집권이 시작되었지만 정제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양황후의 아버지이자 양견이 교정의 추대를 받아 집정하였습니다. 양견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 양충 때부터 육주국 12대장군의 한 사람으로서 부병군단을 이끌던 우두머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선제가 죽은 후 양견이 집정관에 오르자 이에 불만을 품은 육주국 12대장군 중 한 명이었던 실력자 위지영이 양견에게 북주 찬탈의 의도가 있다며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양견과 위지영의 대결이 북주 부병군단 간의 최후 갈등이었고 결국 이 대결에서 승리한 쪽이 우문씨로부터 황권을 빼앗을 수 있었는데 이 대결에서 승리한 쪽이 바로 양견이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양견의 수제국은 북주의 부병제를 국가 형성의 기반으로 출발한 것이며 이후 부병군단을 더욱 정비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589년 강남의 한 구석에서 존재하던 진 왕조를 분쇄하고 400년에 이르는 대분열기를 종식시킨 것입니다. 당시 남조의 진 역시 후경의 난을 계기로 귀족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6세기 중엽이 되면 진조는 하극상이 판을 치며 대혼란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타국의 침략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정리해보면 북제나 진조 모두 국가 내부에 있는 여러 세력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거나 통합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병제 국가로서 통합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간 북주 수나라에게 먹힐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중국 역사는 전제국가의 연속입니다. 최초의 통일왕조 진으로부터 한, 수당, 송원명청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시대는 성만 달리할 뿐 황권을 통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위진남북조와 같은 분열기는 중국 역사에서 예외적인 시대로 보고 전제왕권 시기처럼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른 시대에 비해 일반인에게 덜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물론 분열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분열기 중에서 특히 위진남북조 시대는 지금의 다민족 국가 중국을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간 시기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위를 통일하면서 수나라와 당나라를 열어젖히는 관롱 집단과 그들에 부합하면서 고위직을 차지한 한인 귀족은 고대 중국이 중세 중국으로 이양되는 양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와 같은 기나긴 전란의 시대에 무력이야말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사계급이 결코 지배계급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놀랍습니다. 다 칼로 베어버리고 1인자가 되면 내가 황제다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그것이 고대 사회라 하더라도 군사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입니다. 이상 북위의 멸망 과정의 역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